안녕하십니까, 하재나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6월 5일 서울시 공무원 시험에 출제되었던 보건행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보건행정은 말로 하는 거니까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전 시간에 공중보건을 너무 자세한 것 같아. 그래서 한 번도 안 들었던 학생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를 했어요. 따라서 이번 보건행정은 짧게 할 테니까 그런 걸 감안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1번 보면 해설 있죠. 그럼 해설에 1월 문제풀이 14번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1월 달에도 풀었고, 그러니까 파트 1이라고 하는 곳에도 풀었고, 파트 2에서 하는 것도 얘기를 했고, 문제풀이 같은 경우가 우리가 4월 달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론도 했을 때 그때 있는 것들인데 공중보건학에서 다 쓰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보건행정과 의료관계법규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이 이 문제가 있다는 그것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푸는 건 아니에요. 몇 번씩 했을 텐데, 이것은 맨 첫날 오면 내가 이런 말 했단 말이에요. 보건행정은 공중보건을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공중보건은 질병을 예방하는 거죠. 그래서 공중보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 보건행정이다, 이런 말 했던 거죠. 그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해설에 있는 것은 우리가 1월 문제풀이 14번에 있다는 건 여기서 했다는 거예요. 그럼 2월 달에도 이런 말들을 언급했어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때도 비슷하게 유형을 했는데 그 번호를 공중보건처럼 다 안 썼어요. 왜 그러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니까. 그럼 이제 이 평을 하자면 어떻게 되느냐, 평하라 이러잖아요. 근데 공중보건도 그렇고 보건행정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렵지 않았지요. 어렵지 않았다는 거가 되는데, 이것이 뭐 수능도 아니고 그대로 내년에 난다 이렇게 보장도 없어요. 출제 의뢰가 오면 알아서 내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유형이 어떤 것인가 요거를 보려고 지금 푸는 거죠. 그럼 1번 보게 되면 바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게 되면 보건행정을 공중보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조직을 통해서 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정의할 때 내포된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그랬죠. 이거 생각나요? 공중보건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보건행정은 공중보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다. 따라서 기술과 과학이 겸비된 거다. 이러면서 2장 가면 내가 그랬지요. 우리가 보건행정을 할 때 여기서 정책 같은 것들은 누가 만든다? 보건복지부에서 만든다. 이런 말 했던 거죠. 그래서 정부가 주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건사업은 누가 해요? 그래서 이것이 보건사업 할 때 보건소 또는 보건사업을 하면서 할 때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 행정안전부가 하는 것이고 복지부가 하는 것이고 이런 말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에는 인력 같은 걸 조달한다. 인력을 조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복지부는 기술을 도와준다. 이런 말에서 이 두 개의 부처가 협업을 잘해야 된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보건행정 같은 경우를 뭐라 해요? 어떤 정책을 만들고, 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만들고, 정책을 실제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보건소가 하는 거죠. 따라서 보건소는 두 가지의 뭐가 된다? 부서의 터치를 받는다. 첫 번째 행정안전부가, 우리가 행정안전부가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 기술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복지부가 도와준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정책을 만드는데 보건사업을 실제로 하는 것은 이거예요. 보건소가 된단 말이에요. 보건소가 하는데, 보건소에서 사업을 할 때 거기에 참여할 그 대상들이 누가 돼요? 지역사회 주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 주민이 보건사업에 참여하느냐 안 하냐에 따라서 성과가 틀려진다. 이런 말들이죠. 이 내용에서 이것은 보건행정 정의를 포괄적으로 집어넣은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해설을 뭐라고 썼나 한번 보실래요? 첫 번째, 보건행정 정의에서 보게 되면 보건행정 주체는 누가 돼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지요. 지방자치단체라는 건 시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는 곳, 시도의사가 있는 곳, 이것들을 뭐라 그런다? 지방자치단체다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 간호 안에 간단하게 써놨죠. 보건복지부는 정책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되면 보건사업을 하는 거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누가 일선 업무를 한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보건소가 한다는 거죠. 그럼 보건소가 보건사업을 실천하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거는 뭐예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주민이 되는 거죠. 지역 주민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또 보건행정 접근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앞에서 어디에서 났기 때문에 이것도 봐도 금방 할 수 있죠. 보건행정 기술적 접근에는 참고로 보면 공중보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중보건학에 기초하여 과학적 기술을 우리가 필수로 필요하다. 그러면서 역학적 기초, 의학적 기초, 생태학적 있는데 다섯 번째 보게 되면 뭐가 있어요? 사회적 기초에서 국민, 단체, 기관 등 사회관계를 통하여 사업이 진행해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보건행정의 주체 그러니까 정책을 만드는 것은 누가 된다? 정부 또는 국가 또는 뭐가 되는 거예요? 국가나 정부나 똑같은 거다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누가 되는 거예요? 주민이 참여한다는 거죠. 그 내용이죠. 그러면 1번 보게 되면 보건행정의 정의를 할 때 내포되는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첫 번째, 보건행정은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증진에 중점을 둔다. 맞죠? 두 번째,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와 수요를 반영해야 된다. 맞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역사회 주민이 주도적으로 업무를 관장해요. 업무 관장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국가나 지자체가 하는 거죠. 주민이 주도해요? 아니죠. 주민은 참여하는 거예요. 왜? 나와 관련된 걸 내가 참여해야 되는 거죠. 예방접종 보건사업을 한다. 그럼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지. 예방접종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누가 결정해요? 복지부, 일명 정부가 결정한다는 거죠. 따라 답 몇 번? 3번이 되는 거죠. 네 번째 보게 되면 보건사업의 기획, 집행, 통제를 통해 공중보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보건행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간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조직도 만들고 이래서 공중보건의 목적은 질병을 예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질병을 예방하는 위해서 여러 가지 보건 계열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협업하는 거다. 이런 말들을 맨 첫날 이론에서 얘기했다면 따라 답 몇 번?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보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특징에 해당하는 진료비 지불제도 그랬죠. 그럼 해설 먼저 보세요. 빨리빨리 갈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의사한테 진료를 받아요. 그럼 의사가 나를 진찰하고 진료하고 나서 돈을 받지요. 그 돈을 받을 때 의사들이 어떻게 돈을 받느냐 이거에 대한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사들이 행위한 대로 받는 것이냐 진료를 행위한 대로 받는 것이냐 아니면 환자 사람 수대로 받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질병을 묶어서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럼 2번 해설 보게 되면 의사들이 환자를 진찰하고 그 받는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나라마다 또 다 틀리죠. 그럼 첫 번째 행위당 수까지가 있고 두 번째 뭐가 있어요? 포괄 수까지가 있고 한 장 넘어가선 인두제가 있지요. 그런 다음에 또 네 번째 뭐가 된다? 우리가 봉급제가 있죠. 다섯 번째는 총괄계약제가 있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 포괄 수까지는 거기 읽고 설명해 줄 테니까 보세요. 근데 이 공중보건행정 들었던 학생들은 다 이거 했단 말. 첫 번째 진료비 우리가 의사가 진료를 하고 나서 서비스라는 게 진료하고 나서 쉽게 진료비 약제비 이런 것들을 조합하여 계산한다. 한국 그랬죠. 일단 보고나 설명해 줄게 보세요. 서비스가 증가되므로 의료의 질이 화살표는 좋아진다는 거죠. 이것이 장점인데 단점은 과단 진료를 해요. 과단 진료를 해서 의료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행위당 수까지 또는 이걸 행위별 수까지 그렇게 돼요. 내가 의사면 내가 아파서 병원 가면 의사가 나를 진찰해. 내가 배가 아프다고만 갔는데 여기 배가 아픈 것이 머리에서도 문제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배도 진찰하고 그러면 배가 아픈데 배 진찰했고 그 다음에 CT도 찍어봐야 되겠는데요. 그럼 CT도 찍었어. 그 다음에 MRI도 찍어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MRI 찍었어. 그럼 3건을 해가지고 A라는 병원 갔더니 나한테 50만 원을 청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것이 내가 배 아프다고 갔지만 우리 3군데 4군데에서 의사가 진료한 걸 다 합쳐서 한 것이 행위당 수까지 의사가 행위한 대로 받는 거예요. 근데 B라는 병원 갔더니 그냥 여기만 여기 무슨 염증이 생긴 것 같아요. 여기 하나 하면 우리가 10,000원이 나왔다. 그러면 의사가 어떻게 환자를 진료했느냐 행위에 따라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다 의료 수가를 적용할 때 수가라는 건 진료받고 의료기관에 주는 거예요. 의사를 주거나 수가가 행위당 수가제고 포괄 수가제가 몇 개 섞여 있죠. 그러니까 의료비가 많이 의사가 진료하게 되면 많이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환자가 이 의료 쪽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따라서 아까 질이 좋아진다는 건 여러 가지 많이 하다 보니까 질이 좋아지고 서비스가 좋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장비도 고가를 갖다 쓰니까 질이 좋다. 이게 장점이 될 수 있고 순기능이 될 수 있지만 단점 뭐가 돼요? 의료비가 높아진다는 거죠. 이게 단점이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 포괄 수가제는 진단명 기준 환자 분류체계라는 거 또는 미국에 쓰는 DRG 제도랑 똑같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거와 반대되듯이 예를 들어서 맹장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 포괄 수가제죠. 맹장을 만약에 A라는 병원에서 했다. 그럼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면 B라는 병원도 30만 원. A라는 병원도 30만 원. 그러면 의사가 맹장에 관한 진료를 했다면 아무리 좋은 약을 썼든 나쁜 약을 썼든 아니면 중간닥을 썼든 청구는 30만 원밖에 못하는 거. 이게 포괄수가제,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감기라 그러면 감기가 예를 들어서 행위당 수가제를 한다면 목감기가 있죠.
코감기가 있죠. 그다음에 열감기가 있죠. 이걸 다 합쳐서 하는 것들이 행위당수과제냐 포괄수과제냐 그러면 우리가 포괄수과제 같은 경우는 목감기로 진료했던 코감기로 진료했던 의사가 10건을 했더라도 하나 감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당은 목감기로 돈 받을 수 있고 코감기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열감기로 할 수 있고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게 행위당수과제예요. 근데 이제 감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행위당수과제지 포괄수과제는 아니라서 포괄수과제는 우리가 DRG 제도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우리가 백내장 수술할 때 A라는 병원, B라는 병원이 다 틀리고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받는 것이 포괄수과제 이꼴 DRG. 그래서 우리는 몇 개 행위당이 섞었지요. 이거가 되는 것이고 그럼 이것들은 진료비 면에서는 의사들은 돈을 못 번다고 하겠지요. 아우성을 치겠지만 의료에서 우리나라 전 국민을 보게 되면 우리 국민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의료비 절감 효과는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의료비가 우리가 줄어든다, 감소한다 가장 장점이죠. 나중에 다 외우라고 해요. 행정이 간편하죠. 아까 우리가 행위당 같은 경우는 목감 뭐 열감기 자는데 만약에 감기를 포괄수과제를 한다면 감기는 얼마 그 다음 맥내장은 얼마 그러니까 된다는 것이고 의료비가 감소되고 그 다음에 진료비 청구 간단하고 단점은 서비스가 최소하지요. 그래서 아까 행위당은 좋은 약도 쓰지만 우리가 보게 되면 포괄수과제 이꼴 DRG는 우리가 합병증만 알면 되니까 싼 약을 써야지 이러니까 질이 떨어질 수가 있다. 학자에 따라 틀린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5번째 신규 기술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코드 조작을 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론을 안 들은 학생들은 무슨 뜻인지 모를 것이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고 인도제라는 건 말 그대로 등록된 환자 수대라는 거예요. 이게 영국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1차 진료에서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인도제라는 건 머리 숫자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의원급 같은 데서 머리 숫자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환자 등록하면 100명이 등록했다는 100명만 받는 거예요. 이미 돈 잡아놓은 고기에 먹이 앉은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보게 되면 다 숫자대로 하다 보니까 내가 골칠 수 있더라도 귀찮으니까 어디로 가라 그래요? 큰 병원으로 가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1차 진료에 쓰는 것이 인도제고 그러다 보니까 다 큰 병원으로 가세요. 큰 병원으로 가라면 영국이 대표적인 건데 큰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걸 한다면 우리 의원은 인도제를 한다고 치고 그 다음에 내가 의원급의 의사예요. 그렇다면 그냥 내가 고치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가세요. 그럼 서울대학교 병원 가면 거기서 진료받으려는 사람은 줄레랩이 서고 있다. 이것이 대기행렬이 생길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수술 한 번 받으려면 어떤 진료 한 번 받으려면 오래 기다린다는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거죠. 대기행렬 생기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고 중요 표현하죠. 그런 것이 인도제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 대표적인 것이 실시하는데 병원급은 뭐가 돼요? 봉급을 받는 거예요. 봉급, 월급 똑같은 거죠. 한 달에 한 번 받는 거. 그래서 이것은 월 1회 한 번 급여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영국에서 대표적으로 2차 의료기관에 사는 거지요. 그래서 병원급 의료기관에 사는 거예요. 영국은 병원급들은 다 나라 소유예요. 우리나라는 개인 것들이 많지요. 그런데 그렇다는 거죠. 장점은 동료 간의 협조가 이루어지고 단점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의료가 관료화됐다는 건 공무원처럼 땡땡하게 그지없다는 거죠. 그냥 오면 말고 가면 말고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생산성 저하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행위당처럼 열심히 하지도 않는 거죠. 한 달 지나면 월급 받으니까 이런 것들이고 총괄계약제는 보험자 측과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라면 공단과 근데 이건 독일의 대표적인 공단과 그 다음에 의료단체, 그러니까 의사단체 있죠. 의사단체와 협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단체가 우린 지금 다 민간이 있고 이랬어서 개개인 놀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의사단체 쉽게 조합 있잖아. 의사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 보험자 단체 여기는 조합단체가 되겠죠. 질병금고라고 독일은 얘기하죠. 우리나라로 보면 공단이라고 보면 돼요. 이 둘이 협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이걸 안 하지만 예를 들어서 환자들 100명을 얼마에 치료해 줄까 해가지고 1억에 입찰 내시오. 그러면 이제 A라는 의사단체, B라는 의사단체 다 쭈리르기 몰려와요. 그럼 이제 보험자 단체 측이라고 되고 의사 단체 이 둘이 보험자 단체가 환자 몇 명 보는데 입찰 내시오 하면 이제 의사 단체들이 쭈리릭 입찰 내요. 그래서 둘이 협상을 하는 거예요. 협상을 해서 1억에 몇 명을 봐달라. 그러면 이제 낙찰되는 그 의료 단체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 이 의사들이 의사 조합에 여러 사람이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조합장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이 사람이 뭐예요?
돈을 이제 의사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1년 거를 가지고 이제 환자들 진료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미 환자에 대한 돈을 받은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고가의 장비 같은 거 사드려요? 안 사드리는 거죠. 그래서 질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새로운 장비 같은 걸 도입을 잘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미 다 받은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단점은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고가의 장비를 사드리지 않고 장점은 스스로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를 해요. 1년에. 의사들이 남는 게 있죠. 그럼 1억 내에서 치료를 하려고 보니까 의료를 많이 안 쓰겠죠. 약 같은 것도 우리나라 보면 어마어마하게 남아도는 약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루치만 져주면 될 걸 3일치, 일주일 쳐주다 보니까 집에 가면 안 먹고 있는 약들이 많죠. 이런데 이런 것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대충 이렇게 설명하자고. 왜냐면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그래서 총괄계약자라는 건 보험자 측과 중요 표시해놨죠. 의사단체. 지금 이 문제가 이거 묻는 거예요. 단체가 우리가 보게 되면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진료 총액을 협상한 후에 우리가 결정된 진료비 총액을 가지고 지불하는 거다. 이 둘이 협상해서 낙찰되면 이거 가지고 한다는 거죠. 어느 나라다? 독일이다. 중요 표시했지요. 장점은 과잉 진료를 자율적으로 의사들이 자율적으로 왜 이미 받은 것 중에서 환자 진료할 때 약값도 조금 써야 되고 조금 써야지만이 남는 게 많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단점은 가장 큰 단점이 첨단 의료기구를 안 사들인다는 거죠. 새로운 장비. 의료 같은 건 날로 발전하잖아요. 그랬는데 우리가 행위당수과제 같은 건 장점이 새로운 장비를 많이 들여서 고가 진료를 하게 되면 고가로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의료비 면에서는 너무 많아서 단점이지만 장점은 질이 좋아질 수 있다는 반면에 총괄계약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이거예요. 그럼 지금 문제가 그거 묻는 거죠. 2번 보세요. 다음 보기에 대한 특징으로서 진료비 지불 제도는 첫 번째, 지불 단위가 가장 크다. 보험자와 의사단체. 이거 뭐예요? 행위당수까지 총괄계약제예요. 총괄계약제지요. 보험자와 의사단체 간 계약 체결에 어려움이 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그러냐면 여기 빼기는 사람이 매일 A라는 의사단체, B라는 단체, C라는 단체가 있으면 빽 있으면 무슨 정권 잡은 사람한테 빽 있다. 매일 가서 낙찰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나눠줄 때 조합장이 나눠줄 때 A라는 의사, B라는 의사, C라는 의사,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의사가 내가 조합장인데 의사단체 조합장인데 내 동생이야. 그럼 더 많이 주겠죠. 그래서 또 불만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보험자와 의사단체 나오면 볼 것도 없이 뭐예요? 총괄계약제가 되는 거죠. 어려움이 있다. 계약 체결하는데 서로 으르렁드렁 싸우겠죠. 그 다음에 의료비 통제 기능이 있으며 과소진료 가능성이 있다. 스스로 줄이려고 한다는 거죠. 다음 뭐가 된다? 총괄계약제가 되는 거죠. 3번 보세요. 의료비 상승 원인 중 여러 가지가 있죠. 의료 수요, 쉽게 환자의 입장에서 의료비가 증가되는 원인을 찾으라는 거죠. 그럼 해설 먼저 보세요. 빨리빨리 보자고. 여러 학자에 따라서 이제 나눠지는데 일반적으로 의료비가 증가한다. 또는 의료비가 뭐가 되는 거냐 이런 거 할 때는 해설 먼저 보게 되면 의료비라는 것은 정의를 국내에서 쓴 걸 뜻하는 거예요. 무슨 대기업 회장님은 어디 나라 외국 가서 미국 가서 했네 이런 것들 다 빼고 국내에서 쓴 비용을 진료할 때 또는 건강검진 받을 때 하는 것들을 의료비라고 하는 거예요. 의료비는 거기 참고있다시피 자본형성비와 그다음 뭐가 되는 거예요? 경상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경상비라는 건 내가 건강검진 받았다든지 진료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경상비라 그러는 것이고 자본형성비라는 것은 병원을 만든다든지 또는 우리가 고가 장비를 사들인다든지 또는 전문의가 많다든지 이런 거에 다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전문의가 너무 많은 것이 질적에선 좋을 수가 있지만 의료비 면에서는 낭비라는 거예요. 쉽게 우리나라는 전문의가 78몇 %, 거의 80%에 가깝지요. 이게 많다고 해서 의원급에서 전문의가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런 걸 다 이론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료비가 올라가는 원인에는 첫 번째 수요 측면, 쉽게 말하면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 수요 측면이에요. 두 번째는 공급자 측면, 쉽게 의료기관에서 또는 의사들이 하는 행위에 따라서 증가되는 것이 공급자예요. 그러니까 의료를 제공하는 사람이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이고 수요는 그 환자를 뜻한다고 보면 쉽게 이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질적 측면도 공급자 측면이라고 넣어도 돼요. 그럼 첫 번째 수요 때문에 의료비가 올라가는 것은 1번부터 4번째까지 다 외우라고 중요 표시한다면 첫 번째 여기 먼지가 들어간 것 같아. 지금 어디 갔어? 칠판 지우개가 먼지를 닦고. 첫 번째 보게 되면 소득증대. 옛날엔 돈이 없어 못 갔단 말이에요. 근데 돈이 많으니까 병원 가겠죠. 소득증대. 두 번째는 의료보장 확대라는 건 쉽게 말하면 옛날에 내가 이런 때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가 2한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는 MRI CT를
의료보험 적용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도 내가 MRI CT 찍었을 때 80만 원을 현금으로 내야 됐던 거란 말이에요. 그날. 그래야지 다음 진료가 돼요. 그랬는데 지금 뭐가 돼요? 의사들이 MRI CT를 함부로 찍는 건 아니고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알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보험 적용이 돼요. 보험 적용이라는 것은 쉽게 실제 비용이 10만 원 나왔으면 의원이냐 병원에 따라 들겠지만 의원은 한 15,000원 내는 거죠. 10,000원 나왔다면 1,500원 내고 이러는 것들을 보험 적용이 된다는 거죠. 국민건강보험. 그렇는데 이것들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희귀한 질환 같은 것들도 요즘 많이 해주지요. 그러니까 의료비가 많이 소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 보장 확대라는 게 그 뜻이고, 두 번째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본인 부담금을 줄여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지금 현재 법적으로 6.86이 아니고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의원이냐 병원이냐 종합병원에 따라 틀린데, 이게 의원은 한 15% 낼걸요. 10,000원 나왔으면 1,500원. 병원은 한 20% 30% 내고, 이것도 어떤 질병에 따라 좀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종합병원은 30% 50% 이렇게 내죠. 이거를 감소하면, 본인 부담금을 줄이면 공짜면 모두 가져가요. 쥐약도 가져간다. 뭐하게? 쥐약 놓게. 이것처럼 본인 부담금을 줄이면 많이 병원을 간다는 거죠. 그 뜻이고, 노령화, 늙기 3년 전이 죽기 3년 전이 가장 많이 쓴다. 이런 것들이죠. 공급 측면에는 행위당수까지.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재료비 상승.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전문의 수준가 또는 임금 상승. 임금이 우리가 의사들이 여러 가지 기계가 발달됐더라도 다 인간이 만지죠.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 일당쟁이 일당 노동할 때 그 일일 그 노동 비용 올라가는 것과 의사들 노동 비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임금 상승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문제로 와보시자고. 문제로 와서 거기 몇 번이 되는 것인가? 첫 번째 보게 되면 이제 법규가 떨어져 여기 있구나. 법규하고 섞였네. 행위당수까지 해서 여기 2번 보게 되면 첫 번째 아닌 것 찾으라는 거죠. 사회 간접시설 확충.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건강검진만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수요 측면이 아닌 것 찾으라는 거죠. 의료 인력 임금 상승은 공급자 측면이죠. 공급자 측면. 답이 2번이에요. 의료비가 올라가는 건 맞지만 공급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의료 수요는 환자 측면에서 간접시설 확충. 그 다음에 인구 노령화. 그 다음에 건강보험 확대. 답 몇 번?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보기에서 설명하는 보건의료 사회경제특징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지요. 그러면 이것은 해설 보게 되면 이거는 이론화하게 되면 한참을 읊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짧게 읊게 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첫 번째 보게 되면 보건의료에는 사회경제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해놨냐면 우리가 보건의료 사회경제특징에는 시장 실패 원인이 첫 번째 우리가 정보의 비대칭성, 외부효과, 독점적인 지배 이런 것들에서 시장이 실패된다는 건데, 이게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이 아니고 시장 기능이라는 건 자본시장에서 우리가 파는 사람과 그러니까 공급자와 그 다음에 소비자의 그 지식이 이꼴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데 의료시장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아까 공급자는 의사를 뜻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소비자는 뭐가 돼요? 수요 이꼴 환자라고 보면 돼요. 아무리 박사학위를 받았더라도 의료 쪽으로 지식이 없으면 의사 앞에 가서 의사가 예를 들어 안과 검사를 하는데 엎드려 뻗쳐라면 하지요. 그것처럼 무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맘만 먹으면 나쁜 맘만 먹으면 무한정 우리나라처럼 행위당수까지면 진료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렇겠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주거니 받거니 안 된다는 것이 실패라는 거예요.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이 아니고. 이것도 설명을 한참 걸리니까 그냥 이렇게 보자고.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보건의료 서비스 사회경제특징에는 첫 번째 정보비대칭성이 있죠. 그래서 공급자 이꼴 의사는 전문가고 소비자는 뭐가 돼요? 이꼴 환자는 무지지요. 그래서 의사가 예를 들어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열흘치 약을 줘요.
근데 소비자가 나 하루치만 져주세요. 그래요? 그럼 저거 미쳤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명 소비자 무지를 이용해서 무한정 창출할 수 있는 일명 도덕적 해이가 의사들이 나쁜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외부 효과는 예방접종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외부 효과라는 것은 내가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내가 면역이 생겼으니까 그 70% 이상이면 전염병이 이꼴 코로나가 유행을 안 한다 이런 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외부 효과라는 건 예방접종이라든지 어떤 내가 남한테 득이 되는 짓을 하더라도 어떤 대가를 받지 않는 이런 것들이 외부 경제 효과에서 대표적으로 일명 예방접종이고 외부 불경제라는 건 내가 대교훈을 뿜었더라도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는 걸 외부 불경제. 그래서 외부 효과가 상당히 의료에선 커요. 따라서 예방접종 같은 건 누가 이거를 주도권을 잡고 해요? 국가가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예방접종 같은 것도 외부 효과고 독점적인 지배 때문에 의료시장은 이게 아까 외부 효과도 있고 우리가 정보비성도 있고 그 다음에 독점적인 지배 이런 것 때문에 주거니 받거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의사들 면허 있는 사람만 의료시장에 진입하라 그래요? 아니면 아무 무지한 사람도 가라 그래요? 저 노숙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의사 노릇하라 그러진 않지요. 왜 그런 거냐면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따라서 독점적인 지배라는 건 면허 있는 사람만 의료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가가 감안한 거예요. 아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왜 동등한 입장이 못 되는 거지요. 그럼 왜 그러면 눈을 감고 하는 것이냐.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모든 나라가 아닌 나라도 있겠지만 면허 있는 사람만 의사 노릇하라는 거죠. 독점적인 지배가 그거죠. 첫 번째 면허제도 그 다음에 병원 정부 인허가 나중에 올해는 안 났지만 잘 나는 건데 우리가 의원급 같은 경우는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신고를 받고 우리가 의원을 차리는 것이고 병원급 이상은 시도의사한테 허가를 받고 하라는 것은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인허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아무나 갖다 한다면 생명을 위협 느끼는 국민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수요 공급에 또 우리가 수요 독점이라는 건 제3자 지불 제도는 지금 설명할 수 없고 왜 30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우리가 공단이 하나지요. 근데 소비자는 어디 있어요? 환자는 전국으로 퍼져 있죠. 요즘은 독점적인 집에서 수요 독점이 더 문제다 이런 말도 하는 학자도 있어. 이건 이론 때 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수요와 공급이 시간 불일치예요. 쉽게 우리가 얼마 전에 작년만 하더라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원래 선진국에는 우리가 급성 감염병인 우리가 호흡기나 소화기가 유행을 안 해요. 지금 코로나19는 예외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작년에 응급실에 있는 우리가 코로나 환자를 거기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는 음압시설이 있어야 되고 이런 시설도 부족했지만 의료진도 부족해서 난리 쳤던 거지요. 누가 이렇게 급성 호흡기 질환이 유행을 할 줄 알았겠냐고. 선진국 때를 쓴 나라들이 그랬지요. 근데 이거는 신종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이런 이변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의료에 음압시설이 많다든지 또는 전문의가 많다든지 이런데 이것들을 금방 이런 사람들을 금방 데려올 수가 있고 금방 만들 수가 있어. 아니죠. 그러니까 환자가 많이 폭발적으로 발생하더라도 의료진과 의료기관이 부족할 수 있고 또 의료기관이 많을 때 환자가 또 없을 수도 있다는 거지. 이게 항상 우리가 불일치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시간 불일치가 있고 그런데 이것까지 다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이런 게 있다고 치면 되고 빨리 가야지. 왜 그러냐면 아까 공중보건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써먹은 거예요. 30분 안에 끝내야 돼요. 그러면 일단 넘어가서 여기 질병 뭐가 돼요? 예측 불가능성. 그래서 우리가 병원 가 수술할 때 맹장할 때도 죽을 수도 있으니 사인하시오 이런 거 하지요. 그래서 질병 예측 불가능성이죠. 이건 여기가 아니구나. 질병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건 우리가 보험을 드는 게 이런 뜻이에요. 아까 맹장 죽는다 이런 것들은 아니고 질병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것은 보험이 만들어진 것이 이것 때문이에요. 개인의 질병은 언제 우리가 발생할지 모르죠. 근데 집단으로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항상 얘기가 죽기 3년이 가장 의료비를 많이 쓴다. 이것은 누구나 집단으로 보면 아프면서 죽는 거죠. 노쇠가 되면서 모든 기관들이 망가져가면서 죽는 거잖아요. 그럴 때 안 아프고 죽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은 죽기 3년 전에 의료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한테는 질병 예측 불가능하지만 집단으로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건강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질병 예측 불가능성이다. 이것들은 첫 번째 개인의 수요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첫 번째 개인의 차원에서는 질병 예측 불가능성이 있고 집단으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질병 예측을 알 수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개인적 수요 불확실성과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에 내가 언제 질병 발생할지 모르는 이런 것들을 내가 아프면 경제적으로 파탄날 수 있죠. 이런 걸 대비해서 우리가 드는 것이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거죠. 보험이라는 거죠. 국민건강보험은 질병 예측 불가능성에 대비해서 하자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서 못 알아들을 거예요. 이론을 들어야 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공공재는 비배제성, 비경제성, 무임승차. 그래서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 누가 썼다고 해서 다른 사람 못 쓰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떨어졌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경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비경쟁을 하면 안 되고 비배제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몰래 또 무임승차하는 이런 단점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소비원 투자가 혼재 있다는 것은 나한테 진찰한 거는 나한테 써야지, 나한테 한 거를 뭐가 되는 거냐면 다른 사람한테 못 쓰죠. 그럼 이거는 저장 불가능성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설명하지만 나한테 일단 치료한 것이 돈이죠. 돈이니까 경비가 돈이 들어간 거죠. 그렇지만 요거를 우리가 어떤 암 같은 걸 조기에 발견하면 나중에 뭐가 돼요? 크게 악화되는 걸 막을 수가 있죠. 그래서 소비와 투자, 그래서 이거를 악화되는 걸 막으면 생산에 오래 기여할 수가 있죠. 따라서 소비와 우리가 보게 되면 투자가 혼재돼 있다 이런 말도 하는 것이고, 이것과 또 같이 연관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가 돼요? 나한테 진찰한 건 나한테 쓴다. 그래서 우리가 의료는 저장 불가능성다, 이거와 같은 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뜻이고, 그다음 노동집약적이라는 건 아무리 기가 좋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 사람이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일당쟁이처럼 노동집약적이라는 것이고, 치료 불확실성, 아까 우리가 맹장 같은 거 할 때도 사인하지요. 죽을 수도 있다. 맹장은 쉬운 거지만 그런 것도 한다는 것. 따라서 이걸 막기 위해서 과잉 진료를 요구하지요. 환자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이런 거라는 것이고, 나머지 뭐 공동생활 있고 지금 묻는 것은 뭐가 돼? 우량제지요. 우량제는 우리가 우량제라는 건 교육, 주택, 의료 등 같은 경우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이게 문제니까 거기 중요히 표시해놓고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는 따라서 이걸 뭐라 그래요? 우량제, 이꼴 가치제. 옛날엔 이런 말 안 썼는데 최근 들어 이걸 써요. 요거에 대한 문제예요. 그럼 문제를 보시자고. 문제로 와서 4번 보게 되면 다음 중 뭐가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의료, 보건의료, 사회경직증을 옳은 것은, 보기는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지불 용의와 능력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보건의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건강권을 보장한다. 첫 번째, 정보 비대칭성이냐? 아니죠. 정보 비대칭성하면 공급자는 전문가, 소비자는 무지가 나야 되는 거죠. 그다음 외부 효과라는 건 우리가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게 나야 되는 거죠. 공급의 독점성이라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공급자가 면허 있는 사람만 들어가라 이런 뜻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돼요? 가치제. 이거는 쉽게 찍을 수 있는 거라면 답 몇 번? 4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5번 보세요. 앤던스는 공중보건학에서도 얘기해요. 앤던스는 보건사업을 할 때 첫 번째 보건교육, 두 번째 보건봉사, 이꼴 보건서비스, 네 번째는 보건법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보건사업을 할 때 가장 우리가 효과가 좋은 것은 보건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앤던슨의 그 보건사업의 3대 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3대 수단에 들어가지 않는 거 찾아라. 첫 번째 보건봉사 이꼴 보건서비스, 똑같은 거죠. 봉사 맞죠? 보건교육. 그 다음에 네 번째 법규 맞는데 예방의료에 들어간다? 안 들어가죠. 답 몇 번? 3번이 되는 거죠. 이것도 해설 있어요. 해설 있는데 또 이것도 읽으려면 시간이 걸리나 보자고. 그래서 우리가 앤던스는 첫 번째 보건사업을 할 때 또는 공중보건사업을 할 때 3대 인자는 첫 번째 보건교육, 두 번째 보건봉사 이꼴 보건서비스, 세 번째는 법규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 가장 어떤 것들이 보건사업할 때 잘 먹혀 들어가느냐? 그럼 보건 교육이 되는 거예요. 후진 국가는 강력한 법을 가지고 개, 돼지, 뚜렷패들 끌고 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 3대 인자가 여기서는 아닌 것 찾으라니까 답 몇 번? 3번이 되는 거죠. 이건 공중보건학에서 주로 많이 다뤄요. 근데 보건행정에서 한번 풀었을걸요? 이런 거 답 몇 번? 3번이 되는 거죠. 6번 보세요. 비조직이라는 것은 둘 이상 만나는 거죠. 해설 먼저 보세요. 그럼 우리가 회사 같은 경우에 어떤 서류상 맞는 것은 공식 조직이에요. 근데 비공식 조직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친목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 회사 같은 데서 수근수근 너랑 나랑 어디 뭐 점심께 조직할래? 이런 거와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공식적인 조직은 어떤 규정상 만들어 놓은 것이고 회사의 서류상 만든 것이고, 비공식이라는 건 친목계 같다고 보시면 돼요. 친구끼리도 여행 조직 만들래? 이런 것들, 또는 어떤 뭐 점심께
조직 만들래 이런 것들이죠. 해설 보게 되면 공식적인 조직과 비공식 조직이 있죠. 공식적인 조직은 인위적으로 만든 거죠. 인위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다 외면적이죠. 그리고 서류상 하는 거지 만나서 얼굴 맞대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런 다음에 7번째 이성적이에요. 그리고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 목적을 최소의 자원으로 최대 효과를 누리자고 효율성을 높이는 거예요. 이것이 공식적인 조직이죠. 이거와 반대로 되는 것이 비공식 조직이에요. 비공식 조직은 과학적 관리론 한계로 등장한 자연 발생 조직이다. 그럼 과학적 관리론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자면 못 알아들어요. 과학적 관리론은 쉽게 말하면 테일러가 인간을 기계의 부품으로 보고 두드려 패면 일을 하고 그래서 일명 이따가 어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인간은 돈만 주면 일을 하고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메이어 교수가 호손이라는 곳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인간은 돈만 준다고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자존심 상하게 돈만 준다고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하루 8시간이면 이때 공을 10개를 만든다. 그럼 10개 만들면 돈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두드려 패고 혼내키면 일을 한다. 이런 것들이 과학적 관리론이에요. 그래서 이 과학적 관리론의 한계에서 과학적 관리론은 그런 결과적으로 공식 조직이 되겠죠. 이거의 한계에서 우리가 아니구나. 사람은 감정을 우리가 건드리면 일을 안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나온 자연 발생 조직이 비공식 조직이라는 거죠. 내재적이죠. 그 다음에 심리적 안정이죠. 이게 순기능이죠. 그래서 회사의 사장이 꼴보기 싫은데 친구가 아주 친한 애가 있어. 그럼 퇴사 안 하기도 하지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고 분위기 쇄신. 그 다음에 우리가 감정을 중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일명 비공식 조직이죠. 그리고 우리가 단점은 또 불만이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는 것처럼 이렇게 번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쉽게 말하면 친목계 같은 것들이 비공식 조직이죠. 그럼 6번 보세요. 비공식 조직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감정 원리를 지배한다. 맞죠? 답이 1번이고 두 번째 과학적 관리 기법을 중시한다. 이건 인위적이죠. 그 다음에 능률 원리를 지배한다. 능률만 강조한다. 이거는 공식적이고 그 다음에 공적 목적을 추구하고 인위적이며 그래서 2번부터 4번까지는 공식적인 조직이 하는 일이에요. 답 몇 번? 이건 쉬운 문제예요. 1번이 되는 거죠. 7번 보세요. 예산 있죠. 그럼 예산을 해설 보세요. 예산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국가에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쓸 돈을 만드는 표예요. 예산이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집에서 가계부 쓰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예산에는 첫 번째 나라가 1년 동안 쓸 돈을 우리가 보게 되면 국회에다 지출할 때 조금 이따 이제 보게 되면 국회에서 무슨 여러 가지 결산을 할 때 야당 여당 막 싸우지요. 이런 것들이 이거인데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쓸 돈을 각 부처 쉽게 정부라고 그런데 우리가 관련된 건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이런 데서 쓸 돈을 다 국회에 제출해서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은 내가 항상 얘기다시피 그 사람들이 잘난 거 아니죠. 국민의 머슴이죠. 그 머슴이 아주 속된 말로 웃기고 앉았죠. 국민을 깔아뭉기려고 그러죠. 그럼 거기에 동의를 받는데 국민 우리나라 5천만 인구한테 다 그 정부가 허락을 못 받으니 국민들이 뽑아서 너네 가서 허락해줘라 이러는 건데 국민을 누구보다 개무시한다 이런 말 하죠.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국민의 머슴이에요. 국회의원들은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아주 속된 말로 웃기고 앉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예산 종류에는 첫 번째 본 예산 있고 수정 예산 있고 추가 경정 예산 있고 근데 거기 뭐라고 썼어요? 국회에 통과되는 과정에. 그래서 보건복지부라는 보건복지부 직원이 1월 1일부터 2021년 그러니까 내년 거겠다. 2022년 지금 2021년 그러니까 2022년 쓸 돈을 지금 1월 1일부터 쭉 이제 내년 거를 작성을 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을 쉽게 말하면 엄마가 너 가계부 써봐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해가지고 언제까지 제출하느냐. 2022년 거면 2021년 10월 2일까지 90일 전에 국회에 제출하는 거예요. 국회에 제출한다고. 그랬을 때 맨 첫 번에 낸 걸 본 예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깜빡 잊어버려서 보건복지부로 쳤으면 그리고 정부라고 해도 돼요. 깜빡 잊어버렸으면 수정하는 거예요. 그럼 아직 통과가 안 됐을 때 통과라는 건 국회의원들이 허락해줬을 때예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보게 되면 본 예산은 맨 처음에 낸 거죠. 두 번째 수정 예산은 의결 쉽게 국회에서 허락해주기 전에 깜빡 잊어버렸는데 그러면서 수정하는 것이 수정 예산이고 그 다음에 추가 경정 예산은 국회를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예산 따오려고 욕 바가지를 먹고 예산을 땄는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같은 경우에 작년에 추가 경정 예산을 많이 이렇게 올렸죠. 왜? 예방접종하려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금 북한하고 있으니 국방부 예산이라고 쳐보자고요. 근데 국방부 예산을 예를 들어 10억을 국회에서 허락을 받아서 했는데
전쟁이 터질 것 같아. 그래서 1억을 더 주세요. 이러려고 하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추가 경정 예산은 국회 의결이라는 거 국회에서 결정을 했다 이 뜻이에요. 의결이 되고 나서 추가로 피치 못할 사정, 쉽게 말하면 거기 추가 경정 예산은 국회가 일명 국회의원들이 있는 거지. 국회를 통과한 후 불가피한 사유, 천재지변이나 코로나 같은 건 천재지변이죠. 코로나로 해서 추가 경정 예산 많이 들어봤단 말이에요. 본인들은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보여요. 작년에 코로나로 추가 경정 예산 얼마 한다 이런 거 많이 들어봤지요. 그래서 국제적인 경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뭐가 돼요? 거기에 따라서 변동되는 거를 우리나라가 대응하기 위해서 그 관련되는 부서가 더 주세요 이 소리예요. 추가로 더 주세요 이 소리예요. 그러려면 요걸 바가지로 먹겠지요. 그렇지만 이제 얻어다가 한다는 거죠. 이게 추가 경정 예산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국회가 내가 복지부 직원이라면 90일 전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돼요. 그럼 국회에서 쭉 이걸 살펴보죠. 거기 무슨 심의위원들 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심의하고 나서 2022년 거라 그러면 30일 전에, 그러니까 2022년 되기 전 2022년 거 예산을 냈다면 2021년 30일 전에, 그러니까 12월 기준에 했을 때 10월 30일 전에 30일 전에 통과를 시켜줘야 돼. 2022년. 그런데 매일 싸워. 이건 싸우는 게 쌈박질해. 그 통과를 안 시켜줬으면 정부가 올스톱하는 거냐? 그건 아니죠. 어떻게 돈을 쓸 수 있는 것이냐? 첫 번째, 준예산으로 쓰는 것이 있고, 두 번째, 가예산, 잠정예산, 답습예산인데 다 묶어서 나중에 중요시하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현재 쓰는 것은 준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2022년이 됐다. 근데 국회에서 2021년 우리가 12월 30일 기준 했을 때 이걸 통과 안 시켜줬다 그러면 2022년이 됐다 그러면 전년도에 준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가 통과를 안 시켜줘서 정부가 엉망진창이네 말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년도에 준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준예산은 새로운 회계년도 개시가 될 때까지 예산이 국회에 의결되지 못했다. 국회가 허락하지 않았다. 이 뜻이에요. 그랬다면 정부가, 그러니까 각 부처 있죠. 정권 잡은 그 정부가 전년도에 준해서 쓰라는 거예요. 가로 안에 보게 되면 국회 의결, 동의가 각개표는 동의 받을 필요 없이 전년도에서 준해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그 의결 안에서 정부가 이모안으로 들어간다. 이 말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너네 능력이 없다는 거죠. 정권 잡은 너네가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현재 쓰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가예산이죠. 가예산은 1개월분만 쓰라는 거예요. 허락을 안 해줬으면 1개월분만 쓰라는 건데 우리나라 과거에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의외로 잘나요. 이거 잘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개월분만 우리가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불성립 시 예산이 국회가 통과 안 시켜주면 1개월분만 쓰라는 거죠. 그런데 국회 동그라미 친 거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과거 우리나라가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잠정 예산은 수개월분을 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되면 잠정 예산은 수개월 동안, 수개월도 이거 다 놔둔 거예요. 수개월 동안 일정 금액을 지출할 수 있는데 어느 나라냐? 영국과 일본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요. 답습 예산은 미국인데 전년도에 답습했으라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허락 안 해줬을 때 국회에 새로운 해가 왔을 때 쓰는 것은 우리가 준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가예산이 있고 답습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잠정 예산이 있는데 가예산은 1개월분만 쓰라는 것이고 잠정 예산은 수개월 쓸 수 있는 것이고 답습 예산은 전년도에 준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나라 현재 시행하는 것은 준예산인데 준예산은 국회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는 다 뭐가 된다? 국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거지. 그거 써놨지요. 예산 편성에는 90일 전에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 종류에는 일반 회계가 있고 특별 회계가 있는데 우리 이런 것들이 다 일반 회계예요. 나중에 다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두시고 더 설명하면 진도가 안 나가니까. 그럼 7번 보게 되면 예산이 회계년도 개시 전까지 국회에 의결되지 못하여 예산이 성립되지 못할 때 활용하는 예산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거. 첫 번째, 추가 경정 예산은 통과한 거예요. 통과했는데 그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추가로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이렇게가 구걸하는 거죠. 무슨 그렇게 하는 게 추가 경정 예산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잠정 예산 몇 개월 쓰는 거예요? 수개월. 그 다음에 가예산 1개월. 국회 동의 얻는 거죠. 준 예산은 우리가 동의를 받을 필요 없지만 전년도에 준해서 현재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거죠. 답 몇 번? 1번이죠. 에듀윌 도서 중에 6개년 기출 문제집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가 도움이 되었는데 QR코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채점을 해주고 성적 분포를 알려주어서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에듀윌 책으로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에듀윌은 합격이다. 알아듣겠어요? 이론 안 들어놨어요? 못 알아듣겠으면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책 있죠. 정책 이제 보자고. 해설 보게 되면 정책 결정. 그럼 정책이라는 건 뭐가 되는 거냐면 어떤 목표를 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인위적인 행위가 정책이에요. 그럼 정책 결정할 때는 개인이 하는 것이 있고 때로 몰려서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뭐 델파이 기법이라든지 브레인스토밍 이런 것들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것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합리 모형이라든지 또는 만족 모형이라든지 점증 모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초합리 모형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결정한다는 거죠. 정책은 기획과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들이 정책인데, 정책 결정할 때는 첫 번째 분류부터 보자고. 합리 모형이죠. 합리 모형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돼? 인간은 신처럼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분석하고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해서 결정하자는 거죠. 그러면 좋지요. 근데 인간은 허점투성이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만족 모형이 인간은 허점투성이다. 그래서 한계가 있다. 그렇게 해서 웬만하게 다 100% 분석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으니 일이 처리가 안 되니까 한두 개 보고 나서 만족한 게 나왔으면 현실을 직시하고, 만족한 게 나왔으면 결정하자. 이것이 만족 모형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점증 모형이라는 건 인크리멘탈리즘 그러기도 하죠. 큰 정책이 작년께 있으면 조금만 변형해서 짜는 것이 점증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혼합주사 모형은 말 그대로 우리가 보게 되면 뭐를 합친 거예요? 합리 모형. 인간은 신처럼 완벽하다는 이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 조금만 변해서 하자, 이것과 합쳐놓은 것이 혼합주사 모형이 되는 것이고, 최적 모형은 우리가 보기에 합리 모형과 비슷한데, 합리라는 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고 초합리성, 쉽게 말하면 인간의 초능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배제했다는 거예요, 포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성과 초합리성이라는 건 비합리성이죠. 어떤 느낌 있네? 이런 거에 다 집어넣어서 하는 것이 최적 모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앨리스 모형 있죠. 앨리스냐 한 건데, 이것은 여러 가지 이제 이 정부를 어떻게 받느냐, 우리가 정부 주체를 우리가 서로 배타적인 걸 보고 합리 모형, 조직 과정 모형, 그 다음에 관료 정치 모형 이렇게 나눴다는 거죠. 이것도 설명하면 시간이 없으니 여기서 이제 관련되는 건 몇 개 볼게요. 문제 관련되는 거. 합리 모형은 첫 번째 합리성을 체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좋지요. 이것만 진짜 이루어진다면 모든 걸 결정할 때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전지전능하지 못해요. 전지전능하다, 신처럼 완벽하다는 조건에서 이 모형으로 결정하자는 거지요. 그랬는데 우리가 전지전능하지 못하다 이거죠. 전지전능 나오면 얼른 가서 합리 모형 찍는 거예요. 전지전능 있죠. 중요 표시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상적이고 규범적이죠. 아주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거기 보게 되면 7번째 한계는 비현실적이죠. 이상에 가깝다는 거죠. 인간은 허술한 투성이죠. 그 다음에 실수투성이죠. 그렇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만족 모형은 완전한 합리성은 없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합리성으로 할 수는 없다. 그거죠. 따라서 제한된 합리성을 주장한 게 만족 모형이에요. 제한된 합리성을 주장한 것이 뭐가 된다? 만족 모형이죠. 그럼 만족 모형은 중요한 것만 분석하자. 현실을 직시하고 만족스러운 거 나오면 선택해서 우리가 하자는 거죠. 그래서 합리 모형을 완화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정부기관에 쓴다면 사람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그냥 하나하고도 그냥 됐어요 이러면서 쓴다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정부 정책할 때는 만족 모형을 잘 안 쓴다는 거예요. 왜? 가뜩이나 태만하고 게을러 터진 공무원들이 많은데 만족 모형으로 어떤 걸 정책을 결정한다면 그냥 해보지도 않고 그냥 이거를 할게요 이러기 때문에 실제로는 만족 모형을 정권에서 정책할 때는 잘 안 쓴다는 거예요. 개인의 결정할 때 주로 쓴다 이런 말 할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한계를 인정하고 만족할 대안을 선택하는 거고, 개인적 의사결정에 주로 쓴다는 건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완전한 합리성이란 없다. 따라서 제한된 합리성을 강조한 것이 만족 모형이에요. 점증 모형은 우리가 약간만 우리가 하자는 거죠. 변형하자는 거죠. 그래서 정책 결정할 때 우리나라도 그렇고 모든 정책 나라들 같은 경우에 옛날 정책이 임하는 게 있다면 여기에다가 요만큼만 더 얹는 것이 점증 모형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만족 모형과 현실을 직지하고 하자는 거지만 이것들은 뭐예요?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결정할 때 주로 만족 모형을 쓰느냐 점증 모형을 쓰는 거냐, 정책 같은 경우에는 점증 모형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향상시킨다 이거 나오면 얼른 가서 못 찍는 거예요. 점증 모형이죠. 나중에 다 중요 표시할 거라는 거죠. 그럼 요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냐면 한 장 넘어가서 그래서 정치적으로 결정할 때 이걸 쓴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더하면 시간이 없으니 문제와 관계된 것만 할게요. 그럼 이제 8번 보세요. 8번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합리성, 합리 모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첫 번째, 현실적으로 완전한 합리성이란 존재하지 않고 제한된 합리성을 추구한다는 건 만족 모형의 뜻이에요. 만족 모형의 뜻이에요. 단 몇 번? 1번이 틀린 거지. 이건 만족 모형의 뜻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의사결정자는 목표나 가치를 극대화하는 대안을 선택한다. 가장 좋은 걸 이상적으로 모든 정책할 때 완벽하게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한다. 네 번째, 각 대안으로부터 나타날 모든 결과가 계산되고 예측이 가능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한다. 이것들은 다 만족 모형의 특징이 된다는 단 몇 번? 8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번째 보세요.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의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거 찾으라는 거죠. 이것도 원래 설명을 여기다 해주려고 했는데 이것이 안 되니 그냥 여기 프린트에 있는 걸 보고 빨리빨리 가자고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회보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농업사회에서 뭐로 반했어요? 공업사회. 지금은 4차 산업 하다 보니까 누구나 바빠요. 그래서 내가 안 아플 때 사회 구성원으로서 누구를 도와주면 내가 아프면 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누가 날 도와준다. 이것들이 사회보장이에요. 사회보장에는 거의 있다시피 어떻게 돼요? 사회보험이 있고 ILO가 나는 걸 주로 하는 거예요. 사회보장제도에는 첫 번째 사회보험이 있고 두 번째 뭐가 있어요? 공적부조 이꼴 공적부조, 공공부조 그렇게 돼요. 세 번째는 공공복지 서비스가 있죠. 사회보험에는 사회보장과 사회보험과 혼돈하면 안 돼요. 사회보장에는 안 써도 되겠죠. 해설 있죠. 첫 번째, 내가 보험료를 내. 아까 우리 국민건강보험료 6.86 낸다 그랬던 거죠. 보험료를 내는 것이고 그 다음 일부는 보조를 받아요. 그러니까 회사 보조를 받든지 또는 이것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법 보게 되면 국가에서 세금, 국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조금 보조를 받아.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고 그런데 주가 누가 돼요? 내가 내는 거죠. 보험료 가지고. 근데 종교에는 뭐가 돼요? 의료 혜택 받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경제, 일명 소득 혜택 받는 것이 있죠. 그러면 의료에는 국민건강보험, 두 번째 뭐가 되는 거예요? 산재보험, 일하다 다칠 때 산재보험, 그 다음에 소득 혜택은 우리가 연금,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고용보험 이런 것들 있죠. 다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공적부조는 우리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이거 들어봤죠. 공중보건학에서는 우리가 공중보건 아니까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 공중보건학에서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을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 근데 기초생활 수급권자 이렇게 여기서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의료 보호 대상자가 지금 현재법으로 말하면 의료 급여 대상자죠. 그 다음에 보훈 사업하는 거 이런 것들 누가 일하다 나라 회사 하면 여러 가지 다치면 보호 옛날에 원호청 그랬다가 보훈 사업 또는 재고 이런 것들이 공적 부조죠. 공공복지 서비스는 이제 돈을 어디다 내는 거냐 다 설명 못하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료 혜택을 준다든지 또는 물 같은 걸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럼 여기서 공적 부조는 조세라는 건 세금이에요. 세금 가지고 한다. 국세, 지방세 이런 것들 있죠. 세금 가지고 한다는 것이고 여기는 생활보호가 기초생활수급권자예요. 그럼 생활보호 대상자 이렇게 나기도 하지만 법적으로 말하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의료급여 대상자가 있고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아프면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97%가 국민건강보험 들지만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은 그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세금 가지고 도와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라고 대충 이렇게 봤죠? 문제를 풀어보자고. 시간이 얼마 없으니. 그럼 문제를 보게 되면 9번 보게 되면 사회보장제도에서 사회보험에 들어가는 거 찾으래요. 복지서비스라는 건 공공복지 서비스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회보험이 아니죠. 공공복지 서비스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적부조지요. 그 다음에 의료급여제도도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공적부조지요. 따라 답 몇 번? 2번. 이론 들어갔어요. 이건 식은 죽먹기죠. 답 몇 번? 2번이죠. 그 다음에 10번 보세요. 우리나라 공공부조 이꼴 공적부조 똑같은 거예요. 재원, 돈이지요. 어디서 나오느냐? 재정과 재원은 틀려요. 재정은 돈이고 재원은 뭐로 나오느냐? 세금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누가 부조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재원은 세금이죠. 일명 국세, 지방세가 있죠. 그래서 일반 조세를 가져간다. 답 몇 번? 2번이죠. 이것도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또 써놨지요. 보세요. 거기 사전적인 게 있고 그 다음에 세금을 가져가는데 공적부조는 조세를 가져가는데 그때 반드시 자산조사래요. 자산조사라는 건 이 사람이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본다는 거죠. 근데 지금 다 설명하게 되면 진도를 못 끝내요.
5분 안에 이거 다 끝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만 보시라고. 그래서 답은 뭐가 돼? 세금 가져간다는 거죠. 지난번에 들었던 학생들은 다 찍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뭐가 되냐? 2번이 되는 것이고 11번. 우리가 리더라는 것은 어떤 회사라든지 그러면 회사에서만 리더십이 있는 거냐? 그건 아니죠. 리더가 어떤 에 따라서 나라도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고 회사도 뭐가 돼요?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가 있죠. 그래서 조직 목표를 달성하는데 리더는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리더십에는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리더가 어리버리하면 그 회사도 망하고 그 나라도 망하고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보게 되면 리더십에는 지금 묻는 것은 변혁적 리더십을 묻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리더십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두 개만 써놓은 거죠. 그럼 리더십에는 피들러의 상황적 이론 리더십이 빠졌는데 리더십이 있는데 상황에 맞게 우리가 리더가 끌고 가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 따라서 리더가 우리가 친분 관계를 유지해서 하든지 아니면 강압적으로 하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상황에 맞게 우리가 리더가 발휘하라. 이것들이 뭐가 돼요? 피들러 학자 얘기인 상황 이론 리더십이라는 것이고 거기에는 우리가 리더의 요인은 상황과 함수관계다 이런 것들이고 그때 상황 요인은 과업주 구조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가 먹혀 들어갈 때 있고 일만 죽어라고 할 때 죽기 살기라는 이런 거가 먹혀 들어갈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구성원과의 친분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회사라든지 국가라든지 운영하는 거가 우리가 리더가 발휘가 잘 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권력 있죠. 권력 가지고 쉽게 윽박질러서 가는 그것이 리더가 좋을 때가 있다는 거죠. 상황에 맞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변혁적 리더십이죠. 변혁적 리더십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그럼 얼른 찍어라 이런 말 했단 말이에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들이 혼신이 노력을 쏟도록 커다란 변화를 창조해내는 영향을 말한다.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변혁적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변혁적 리더십은 새로운 패러다임 하면 얼른 찍어라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 그 다음에 우리가 보기에 장기적이다 이런 말 하는데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 요소를 묻는 거죠. 변혁적 리더십은 부하를 자극도 하고 지적도 하고 이거예요. 지적도 하고 그다음에 자극을 시키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 부하의 동기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영감 같은 것도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개별적 배려, 그다음에 카리스마. 카리스마 같은 건 본인의 어떤 개인의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얼굴이 어떻게 생겼느냐, 아니면 키가 어떻게 크냐 이런 거에 따라서 카리스마가 느껴지죠. 이런 것도 리더의 하나의 요소로 한다는 것이 무슨 리더십이에요? 변혁적 리더십이에요. 이것도 간단하게 하면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아무튼 묻는 것만 지금 보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 찍으라는 거죠. 카리스마 들어가죠. 변혁적 배려 맞죠? 그 다음에 지적도 하고 자극도 하죠. 지적인 자극인데 지적도 하고 자극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건적 보상이 있다 없다 답 몇 번? 4번이 되는 거죠. 12번 보세요. 12번 보게 되면 우리가 관리 과정을 기획과 조직, 지휘, 통제로 분류할 때 보기에 들어가는 거 찾아라 그랬죠. 이거는 이 뜻이에요. 우리가 보게 되면 내가 이런 해설 한번 보실래요? 내가 지금 보건직 공부를 하다가 우리가 한참 하다 보게 되면 머리통이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미쳐버릴 것 같다. 그랬을 때는 내가 공무원 합격해가지고 꼭 이제 한 3, 4년 돈 벌어가지고 여행해야지. 이것들이 기획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획과 계획은 틀리다. ing가 들어간 것이 기획이고 ing가 빠진 것이 계획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기획이라는 건 계획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따라서 거기 7페이지 보게 되면 보건기획 과정 순서 있죠. 그럼 어떻게 해서 써요? 공부를 하다 머리통이 터질 것 같으니까 나는 3개 일주일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거를 생각하면 금방 이것이 외워진다. 그냥 단순 무식하게 외우는 것보다 그렇게 어떤 연관시켜서 외우는 게 쉽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이 지금 첫 번째가 뭐가 돼요? 문제인지. 내가 지금 공부하다 머리통이 터질 것 같은 거죠. 문제인지가 상황인지죠. 두 번째는 뭐가 돼요? 목표를 세우는 거죠. 3개 일주해야 되겠다. 목표를 세운 거죠. 세 번째는 상황 분석이에요. 그럼 3개 일주하려고 그러면 내 통장에 지금 돈이 있나? 얼마인데? 10만 원밖에 없네. 그러면 엄마한테 나 돈 좀 꿔줄래요? 내가 합격하고 우리가 3년 후에 나 3개 일주일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 미쳤냐? 네가 벌어서 하지? 그럼 이제 내 돈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거죠. 세 번째, 맨 첫 번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이것들이 문제인지죠. 또는 상황인지죠. 그럼 이제 머리를 회전하기 위해서 나는 3개 일주일 해야지. 이러고 나서 목표를 정하는 거죠. 그럼 3개 일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획이죠. 기획이라는 거죠. 하고 나서 그러니까 계획을 만들게 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제 기획이라는 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바람직한 미래 상태에 도달하기는 인위적인 노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목표를 설정하고 세 번째는 내 통장 얼마 있나?
엄마가 안꿔준다니 또 3년간 돈 번 거를 다 쓸 수는 없으니까 두드려 보는 거죠. 이게 자료를 갖다가 찾는 거죠. 세 번째는 상황 분석인데 상황 분석을 위해서는 자료를 수집하는 거예요. 내 통장에 얼마? 엄마 돈 얼마? 좀 꺼줄래요? 이러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획 전제, 이 설정이라는 건 우리가 해외 여행하려고 그러면 환율도 고려해야 되는 거죠. 3번과 4번은 순서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딴 것들은 순서가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환율 같은 것도 이제 보고 이러는 것들이고, 그런 다음에는 탐색하는 거죠. 돈이 우리가 3년을 했는데 공무원 월급이 얼마가 안 되니까 걸어서 갈 것인가? 비행기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다이렉트로 북유럽을 갈 것인가? 중간에 내려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탐색하는 거죠. 그래서 탐색과 결과를 예측하고 그 다음에 대안을 비교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다리가 아픈데 아니면 또 돈이 많이 들어간데 비교 평가하면서 이때는 이제 나중에 평가를 보면 사전 평가라 그러기도 하는 건데 최종 대안을 선택해요. 아이고 그냥 나 모르겠다. 그냥 다이렉트로 바로 갔다 와야지. 그럼 평가하면 이게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를 기획의 순서다 이렇게 학자가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제 계획을 비행기로 가야지 하고 나면 비행기 떠나. 그럼 떠나는 것은 이제 계획을 실천하는 거죠.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상업으로 말한다면 거기 있다시피 우리가 집행하는 거죠. 집행하고 나서 7번째, 8번째 평가하는 거죠. 걸어갔다 왔더니 다리가 아프더라. 비행기에 다이렉트로 갔더니 돈이 많이 들더라. 평가하는 거죠. 나중에 갈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환냐고. 그래서 어떤 학자는 6번째까지만 기획의 순서다. 그런 학자도 있고 학자마다 조금 틀려요. 8번째까지를 기획의 순서다. 이런 학자도 있다는 것을 써놨죠. 기획 과정은 분류는 학자마다 다른데 1번부터 6번째까지 하는 학자도 있고 어떤 학자는 1번부터 8번째까지 한 학자도 있다는 거죠. 상황 분석은 자료 수집, 내 통장, 엄마 통장 꺼줄 건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을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공급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획 전제의 설정이라는 건 계획을 토대로 하는 우리가 환율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들을 지금 설명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 순서 1번부터 동그라미 1번부터 8번째까지 있는 것들을 양가로 1번에 문제인지는 먼저 뭐가 돼요? 기획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죠. 문제가 발생하여 하게 되면 원인과 배경을 분석하고는 확인 단계가 문제인지죠. 상황인지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문제가 인지되는 단계, 두 번째는 목표를 정해야 되는 거죠. 목표를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집하는 거죠.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서 통장이 얼마 있나 이런 분석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거기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미래에 대한 추정을 하는 거죠. 미래에 대한 추정을 하는 거라면 돈이 얼마가 있는데 이런 것들. 이거 다 이론 시간에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 문제는 1번부터 8번째까지 순서만 놨던 건데 이론 시간에 했던 이거에 대한 용어들을 다 설명한 거죠. 그래서 네 번째는 기획 전제라는 건 미래에 대한 환율 같은 걸 계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대안을 탐색 평가하는 건데 과거의 선례를 따르기도 하고 직관으로 하기도 하고 브레인스토밍 방법 여럿이 모여서 누가 어디 갔다 왔는데 어떤 것이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서 가장 좋은 거를 평가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보게 되면 비용 편익 분석 같은 것도 활용을 해서 평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최종 대안을 선택한 것이 계획 ing 떨어진 계획이라는 거죠. 이거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문제로 와보시자고. 8번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8번이 아니고 거기 12번 보게 되면 관리 과정을 기획과 조직과 할 때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거. 첫 번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두 번째,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점을 파악한다. 세 번째 줄, 실현 가능성, 형평성,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대안을 평가하고 경제적, 합리성 이런 것들하고 나중에 최종 대안을 한다. 이거 뭐예요? 조직이에요? 지휘예요? 통제예요? 기획이에요? 기획이지. 기획 과정을 아까 동그라미 1번부터 8번째까지를 거기 서술한 내용이란 말이야. 단 몇 번? 기획이 되는 거죠. 답은 1번이죠. 그 다음에 13번 보게 되면 보건기획 수립상 제약되는 거가 있죠. 그럼 제약되는 내용에서 옳지 않은 것 찍으라는 거죠. 해설 보세요. 우리가 보게 되면 보건기획을 할 때는 이게 아까 기획이라는 용어가 내가 이론 시간에 몇 번 얘기하고 문제풀이도 몇 번 얘기하죠. 기획이라는 것은 ing가 붙는 거. 기획상품 들어봤지요. 우리 어떤 옷 같은 것들을 진열해 놓잖아요. 근데 기획상품이라는 것은 그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계획을 하기 전에
말 그대로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하나 만들어 놨더니 저거 이쁘네 많이 보면 진짜 이걸 만들어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맛배기로 보이는 것이 기획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학생들이 많으니까 금방 이해가 될 건데, 기획에는 기획 수립 만들 때는 제약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어떤 거예요? 1번부터 6번째까지 있는 거. 첫 번째, 우리가 갈등과 대립 있죠. 목표 설정할 때 갈등과 뭐가 돼요? 대립 있고, 두 번째는 미래 예측이 곤란해요. 그래서 기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람직한 미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인위적인 노력이에요. 아까 정책이라는 건 뭐라고 얘기했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위적인 노력이죠. 그래서 비슷하다는 거예요. 정책의 목적과 그 다음에 우리가 기획의 어떤 특징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고 갈등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 예측이 곤란하고, 왜 그래요? 예측이 불가능한 건 여러 가지 경제도 그렇고 자료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다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죠. 자료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적 창의력이 위축될 수가 있죠. 정책 같은 거 할 때는. 그리고 개인이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레이션 법칙. 그레이션 법칙이라는 것은 여기 또 설명 안 되는데, 우리가 보게 되면 일상적인 것만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을 싫어하는 거죠. 이것들이 그레이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정형화된 거, 쉽게 옛날부터 해오던 일을 하려고 그러지 새로운 일 도전하려고 그래요? 아니죠. 그래서 그레이션 법칙 같은 것들이 여기에 관여하게 되면 이런 것들 문제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문제를 와보시자고, 13번에 보게 되면 보건기획의 제약에 해당하지 않은 거, 미래 예측 곤란성 맞죠? 개인적 창의력 위축 맞고, 자료 정보 부족 맞는데, 네 번째 기획이 경직화 경향, 이건 아니죠. 단모가 돼요. 3번이 되는 거죠. 14번 보세요. 14번은 내가 항상 그랬어요. 거 가면 안 풀었던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안 풀었던 문제고 조금 이상한 문제는 문장이 길지만 그 안에 답이 있다. 그랬죠? 이 안에 답이 있잖아요. 보실래요? 보면 책은 다문화 가족에, 그래서 내가 원래 10%는 20문제면 2문제는 어렵게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그 안에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 책은 다문화 가족에 이혼이 증가해요. 함에 따라 해당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을 포함하여 한시적이래요. 한시적이 이게 키포인트예요. 한시적은 일시적인 거죠.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한다는 것이 아니고 잠시 이 소리죠. 한시적 이꼴 일시적, 요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이 한시적으로 다문화 가족 정책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 조직 구조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거. 첫 번째, 인력 구성의 탄력성을 보인다. 그러니까 잠시 만들어둔 거잖아요. 탄력성이 있다. 두 번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차원을 집중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환경 변화에 적응성이 높은 편이다. 네 번째, 최고 관리자가 지속적으로 장기 계획을 집중한대요. 지금 단기래요. 일시적이 단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된다? 내가 그랬잖아. 항상 긴 문장이거나 아니면 이상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장 안에 답이 있다. 내가 몇 번 얘기하죠. 그래서 보건행정 같은 거 인간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안에 답이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그 문맥 속에 답이 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우리가 쉽게 답을 접근할 수 있다. 근데 그 한시적이라네? 근데 왜 장기래? 그 답이 뭐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죠. 그 다음에 15번 보세요. 큐릭은 7가지 관리 과정을 얘기했는데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거, 포스트고브 이렇게 외우기도 하지만 그렇게 외우지 말라. POSD, CORB 이렇게 외우는 게 더 쉽다 이거 얘기했죠. 그러면 아까 관리이론, 이꼴 조직이론에는 아까 우리가 보게 몇 번에서 왜 테일러 얘기했던 과학적 관리이론이 있었죠. 이것도 간단하게 볼 거예요. 지금 고전적 관리이론을 과학적 관리이론 그래요. 왜 그럼 고전이 과학이냐? 이유가 있죠. 이거는 우리가 보게 되면 인간을 구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인간을 능률만 올리라고 하는 구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신고전적주의가 있죠. 신고전적 관리이론 그리기도 하고 조직이론 그리기도 해요. 그럼 이것을 호선연구, 그 다음에 현대는 이거 외에 다른 거 다 복잡한 걸 한다 이런 말 했던 거죠. 그럼 고전적에는 대표적인 것이 과학적 관리론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대표적인 학자가 테일러예요. 테일러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관리론이 큐릭이에요. 큐릭인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POSD, CORB가 뭐냐 이거 묻는 문장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게 되면 관료제 이론, 막스 베버가 얘기한 관료제 이론이 있죠. 이 세 사람들은 다 구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능률을 올리자 이런 것들을 한 건데 감정 같은 건 추스리지 않고, 그러면 첫 번째 거기 보게 되면 과학적 관리는 테일러는 실제 공장 사람들의 능률을 올리자고 한 거예요. 그래 옛날엔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 지금 거기 보게 되면 테일러는 과학적 관리론의 대표적인 학자인데 시간과 동작, 그러면서 거기 보게 되면 분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옛날엔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 우리가 보게 되면 100명이 있으면 직원을 잘하는 사람 10명 빼고 못하는 사람 10명 빼고 80명을 평균을 잡은 거예요. 평균을 쳐서 8시간에 빵을
80개 만든다. 그러면 그날 일을 했다고 해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혼내키거나 두드려 패면 말 그대로 인간을 기계의 부품으로 본 거예요. 두드려 패면 기계도 망가지면 이렇게 두드리면 가는 것처럼 두드려 패면 일을 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우리가 인류의 근로자 직공을 만들자 이렇게 한 사람이 테일러예요. 그래서 인간의 감정은 다 무시하고 두드려 패거나 윽박지르거나 성과급을 주면 우리가 일을 한다. 돈을 더 주는 게 성과급이죠. 따라서 이거를 현대의 성과급 제도의 전신이다 이런 말도 하게 돼요. 이게 테일러 얘기고, 그런데 실제 그런가 안 그런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문스럽게 생각하고 나온 것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신고전적주의의 메이어 교수가 얘기한 호선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전적 이론에는 관리론 또는 관리 조직론 똑같은데 이 사람은 공장 사람들을 다루는 그런 것들을 만든 건데 현재도 쓴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중간 간부 이상을 다루는 거에 목표를 두고 한 것은 큐릭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관리론 공중보건에서 얘기하죠.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노동자들을 다루는 것은 테일러가 대표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큐릭이라는 사람은 거기 최고 관리자가 담당해야 될 7가지 원칙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과장급, 부장급을 다루는데 7가지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큐릭은 그 영어 큐릭이죠. 오른쪽 가로 두 번째 큐릭이 주장한 관리자가, 그러니까 최고 관리자가 뭐가 돼요? 다룰 때 7가지 원칙이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7가지 관리 기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관리 기능이 뭐가 있느냐? PSD, CORB가 일명 앞대가리 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읽을 때 포스트 코브 그러기도 하는데 그렇게 읽지 말고 POSD, CORB 하게 되면 금방 외워지는 거죠. P는 1번에 있다시피 뭐가 돼요? 우리가 기획, 플래닝 약자 P, 그 다음에 조직의 약자 올게니제이션 O,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지휘, 딜렉팅 약자 D, 그 다음에 조정은 CO, 코디네이팅 쓰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보고 레포팅, 그 다음에 예산 부제이팅, 이것들을 담당해야 되는 것들이 큐릭이 얘기하면 중간뛰기 간부 이상을 다루는 거가 큐릭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행정관리론이라는 것을 큐릭이 얘기한 걸 주로 하는 게 중간 간부 이상 다루는 사람들을 현재도 지금 써요. 공장에서는 지금 아까 테일러가 하는 걸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지금 큐릭이 묻는 거 하니까. 그 다음에 신고전적 조직 이론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호손이라는 곳에서 메이어 교수가 실험을 한 거예요. 진짜 사람들은 두드려 패면 일을 하는 건가? 아까 큐릭이 얘기했듯이 그런 건가? 그냥 아니더라는 거죠. 감정을 더 중시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민주적 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비공적주의 이런 것들이 호손 스타일에 나온 거예요. 이렇게 대충 이제 설명하자고. 다 자세히 하면 진도 못 나가니까. 그럼 16번의 답은 뭐가 되냐면 거기 16번의 답은 인사 맞죠? 지휘 예산 맞고 통제 있다? 없죠. 답 몇 번? 3번이 되는 거지. 16번. 15번의 답이 3번이고 16번은 건강신념 모델에 대한 건데 해설 보세요. 우리가 보게 된 미국 심리학자가 예방접종,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을 유료로 해도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공짜로 해도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서 연구를 해보니까 다음과 같이 9페이지의 뜻이 우리가 건강신념 모델이란 5가지 인자가 있더라는 거죠. 첫 번째, 인지된 감수성 이꼴 인지된 민감도 똑같은 거예요. 이때는 느끼는 거예요. 센시티비티가 되는 거냐 석세터빌리티냐 그러면 이거는 석세터빌리티인데 우리가 보게 되면 인지된 나는 걸릴 것 같다 이 소리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감수성 있고, 두 번째는 인지된 심각성 나는 이걸 안 맞으면 우리가 보게 되면 위험할 수, 인지된 감성은 내가 걸릴 것 같다 이것이고, 심각성은 죽을 것 같다 이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익이 있을 것 같으네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익과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편익이 어떤가 이런 것들 따져본다는 거죠. 장애물 이런 게 통증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익과 장애물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비용과 편익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 행동기기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폐암으로 죽었다. 그러면 담배 끊으시오 그러다가 안 끊다가 얼른 끊는다는 거죠. 이것들이 일명 행동계기죠. 하나 더 하면 여기까지가 5번째가 일반적으로 건강신념 모델의 5가지 인자인데 이것들은 다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거라는 거죠. 네 번째 자기효능, 쉽게 말하면 어떤 걸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자꾸 해주면 이게 실천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외에 합리적 행동 이론은 인간의 행동은 내가 여러 가지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내 행위는 나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까지 원래 설명해 주려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없으니 그냥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자신이 다 나는 거예요.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본인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내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반도라가 얘기한 사회인지론 같은 경우에도 뭐가 돼요? 세 가지 인자가 있죠. 개인의 인자와 환경 인자와 그 다음에 행동은 지속적으로 세 가지가 된다. 이게 반도라설이죠.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서울이 이것도 냈던 거잖아요. 그런데 설명해 주려던 시간이 없어 못하니까 그냥 통과. 그럼 이제 답은 뭐가 된다? 16번 보게 되면 건강 행태 모형 중 건강 신념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첫 번째, 사람들은 어떤 질병에 걸릴 감수성을 생각한다. 맞죠? 두 번째, 우리가 일종의 심리적인 비용 편익이에요. 장애가 더 클 것인가 이익이 더 클 것인가 이런 것들 있죠. 심정 모형 맞죠? 이것도 우리 문제 풀 때 그 보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의 심각성은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객관적하면 얼른 틀렸다고 칠하는 거죠. 근데 주관적에서 맞지요? 그 다음 네 번째가 답이 되겠네. 올바른 지식의 축적을 통해 태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바람직한 건강 행태를 한다? 아니죠. 답 몇 번이에요? 4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17번 보세요. 17번을 보게 되면 다음 내용에 여기는 보게 되면 내가 항상 얘기죠. 우리가 직무평가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 직무와 관계된 것이 보기에서 뭐밖에 없어? 2번밖에 없죠. 이렇게 찍어도 돼요. 그런데 이제 보자고 해설 보게 되면 우리가 이론 시간에 평가, 직무평가에는 360도 평가도 있고 행태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이렇게 직무평가 이렇게 하게 돼요. 해설 한번 보실래요? 직무평가에는 경영조직이나 또는 개개인의 직무의 상대적 가치 평가를 하는데 직무평가 목적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직무의 상대적 유용성을 측정하게 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임금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승진도 공정하게 평가해서 해야지 말이 없죠. 그래서 승진 경로나 배치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뭐가 돼요? 종업원들에 대해서 인사를 공정하게 해서 직무평가를 한다는 거죠. 근데 직무평가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보게 되면 서열평가가 있고 줄레레비 세우는 거죠. 두 번째는 분류법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점수법이 있고 그 다음 네 번째 뭐가 돼요? 요소비교법이 있죠. 그럼 서열법이라는 건 등급법 그리게 돼요. 그러면 이것은 곤란도와 책임도 면에서 상호 비교해요. 수행이 하는 게 난이도 순으로 배열하는 거죠. 난이도 순으로 배열한다가 중요한 거지 이것은. 그 다음에 분류법은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직무를 뭐로 하는 거예요? 직무를 곤란도와 책임도 면에서 이건 아까 서열법과 비슷하죠. 그런데 종합적으로 등급을 정해요. 등급 정도에 따라서 등급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등급으로 편입하는 방법이 분류법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수법은 상대적 가치를 점수로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수가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 요소 비교법은 상대적 가치를 임금에게 또 중요하죠. 이렇게 논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등급이 핵심인데 이것도 어느 과목이냐에 따라서 이 접근이 틀려요. 그럼 첫 번째, 사회복지학 사전에서 보게 된 분류법은 등급인데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분류법은 행정학 사전에서 보게 되면 등급 기준이죠. 그런데 이것은 행정학 사전에서는 분류법과 뭐랑 같이 보게 돼요? 등급법을 같이 보게 돼요.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등급법은 또 행정학에서 뭐라 했냐면 아까 우리가 분류법은 등급이 중요하다 그랬지만 이것도 뭐예요? 등급표와 비슷한 기준을 작성을 해서 몇 개의 등급으로 나눈다. 그러면 어떤 학자는 등급법과 분류법을 같이 보니까 보기를 이렇게 써놨겠어요? 안 써놔요. 공개하는 것들은 욕 바가지를 먹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보게 되면 거기 그대로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죠. 직무평가법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직무에 등급을 매겼대요. 등급 중에 표시해놓고 간편하고 이용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고 많은 직무 중 직군이 뭔지는 이런 시간에 머리 아프다 이런 말 했던 거죠. 등급으로 매겨 비교적 유사 혹은 동질적 직무를 한 등급으로, 등급이 있잖아요. 등급으로 평가한다. 이 방법은 강제적 배정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정부기관에서 널리 사용한다. 그럼 서열이냐? 줄레레비 세우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점수를 매기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요소 비교냐? 금액까지 하는 건 아니죠. 답 뭐가 돼요? 직무죠. 그 앞에 직무를 가지고 등급을 한다니까 찍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답 뭐가 된다? 2번이 되는 거죠. 18번 법이죠. 법에 보게 되면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죠. 그럼 첫 번째 해설 보세요. 해설 보게 되면 이것도 앞에서 얘기했어요. 어느 기출문제였기 때문에 했는데 거기 19번에 보게 되면 해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우리가 첫 번째 보게 되면 이것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동그라미 1을 뭐라 그래요? 동그라미 1은 1항이라고 하고 1항이라고 하고 1점 뭐가 돼요? 1호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우리가 보게 되면 가는 뭐가 돼요? 감옥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통령령은 뭐가 된다? 시행령에 있다는 것이고 무슨 부서령은 규칙이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보세요. 국민건강보험에서 44조 비용 일부 부담이 있죠. 요양급여를 받은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을 본인이 부담해야 돼요. 그런데 다 2항 보게 되면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의 총액을 초과하면 본인 부담금 결과적으로 초과하면 누가 낸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게 되면 심평원에서 검사해서 조사해서 다시 돌려줬다. 환급했다. 근데 지금은 그렇다? 아니다. 뭐가 된다? 내가 100만 원짜리 월급쟁이냐 1000만 원짜리 월급쟁이냐 틀리다 그랬던 거죠. 초과하게 되면 그게 다 금액이 틀려요. 그럼 초과하게 되면 알아서 공단이 처리한다는 거죠. 내가 내는 것이 아니고서 누가 한다? 공단이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42조 보세요. 요양기관 있죠. 요양급여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실시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것도 문제가 되면 하고 아니면 간대들. 요양기관이라는 것은 첫 번째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요양기관은 다음 각호가 되죠. 1호부터 5호까지죠. 첫 번째 의료기관. 의료기관 하면 종합병원 병원 의원 뜻하는 거죠. 약국. 그 다음에 희귀한 한국희귀 필수의약품센터,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되면 요양기관, 내가 가서 의료보험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 제외라는 것은 18조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것은 쉽게 부속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인데 이건 무슨 소리냐면 내가 회사를 운영하면 내가 외부인들을 병원을 출입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직원들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만든 거가 일명 부속의료기관이에요. 이것들은 요양기관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거예요. 그럼 문제를 와보시자고 해설 관련돼 있으면 집에 가 읽어보시고 해설 보게 되면 우리가 18번에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첫 번째 본인 부담금이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넘으면 심평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초과액을 환급해줘요? 아니에요. 초과하면 알아서 공단이 처리한다는 거죠. 옛날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아니라는 거. 답 몇 번? 1번이죠. 공단은 임신, 출산, 진료비 이걸 뭐라 그런다? 반드시 오라 그랬던 거죠. 부가급여다 이런 얘기 됐던 거죠. 부가급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을 준다 얘기했던 거죠. 맞고 세 번째 경제적 또는 치료 효과성이 불확실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 건강회복에 대한 우리가 보게 되면 이득이 있으면 선별로 건강보험 적용된다. 맞죠? 네 번째 우리가 부속의료기관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한다. 맞죠? 답 몇 번? 1번이죠. 19번 보건소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거. 보건소도 수없이 했단 말이에요. 보건소 기능 보세요. 첫 번째 본인들이 합격하고 가서 해야 될 일이 보건소의 의무가 되는 거죠. 11조 보게 되면 해서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서는 보건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할 첫 번째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 조성, 두 번째는 지역보건의 의료정책 기획, 조사, 연구, 평가, 세 번째는 보건의료인에 대한 지도, 네 번째는 학교나 또는 단체와 협업하고, 다섯 번째는 지역 주민에 대한 질병관리, 건강관리 이런 것들 서비스하지요. 거기에 지금 보기에 들어가는 게 첫 번째 일명 국민건강증진, 구강건강, 영양관리 또는 나번에 보게 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난임이 있지요. 그리고 나머지 쭉 읽어보면 되는데 그 다음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는 우리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몇 년마다 한다? 4년마다 한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하라고 한다? 다음 각호를 수립하라고 한다는 거죠. 4년마다 한다. 중요피시하라고 반드시 얘기했던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보건의료 수요 측정이죠. 보건의료 수요 측정을 하는 것이다. 이거지요.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자고 이거 다 했던 거예요. 그럼 문제를 와서 19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거 난임 예방 및 관리 맞죠? 지역보건의료 정책 기획 조사 연구평가 맞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 보게 되면 보건의료 수요 측정은 우리가 이것이 보건소의 기능이에요. 지역보건의료 계획이에요. 보건의료 우리가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할 때 내용이죠. 누가 하는 거예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때 이거 한다는 거죠. 답 몇 번? 4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0번 보세요. 20번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제시한 건강증진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랬죠. 그럼 해설 보게 되면 14번, 14페이지 있죠. 해설 국민건강증진법의 첫 번째 법에 보게 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우리가 보게 되면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요원 이런 시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특별시장 우리가 보게 되면 특별자치도의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복지부령에 따라서 보건소장한테 다음 각호를 하라 그런다. 1호부터 6호까지 그 내용이죠. 이거 묻는 거죠. 첫 번째, 보건교육 건강상담, 영양관리, 건강, 구강건강, 질병 조기 발견과 검진 및 처방이죠.
검진 및 처방, 지역사회 보건 문제 조사 연구가 되는 거죠. 그 밖에 여러 가지가 또 있죠. 그럼 문제를 와보시자고. 이거에 관한 문제죠. 거기 20번에 보게 되면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제시하고 건강증진 사업에 옳지 않은 거. 첫 번째, 보건교육 건강상담 맞죠? 두 번째, 지역사회 보건 문제에 관한 거 조사 맞고, 영양관리 맞고, 질병 조기 치료를 위한 여기까지 끊어보세요. 여기까지 맞는데 조치예요? 아니면 검진 및 처방이에요? 검진 및 처방이죠. 그래서 틀린 것이 몇 번? 4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으로 2021년 서울 기출문제 보건행정이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너무 빨리 했네. 그러면 고생들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다음 달 9월 달에 이론 개강할 때 봅시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